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정기기사 1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2과목 자료구조 및 데이터 통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년 1회 2과목은 이제 21번부터 40번이 되겠고요. 21번부터 30번, 21번부터 30번은 이제 그 데이터 통신, 이거는 이제 데이터 통신이 되겠고,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31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자료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료구조가 되겠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살짝 어렵고, 자료구조가 굉장히 조금 평이하고 좀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합격하는 데는 뭐 크게 당락을 결정할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데이터 통신에서 좀 까먹어도 자료구조에서 충분히 맞춰줘서 까락은 면할 수가 있고 40점 이상은 멋있고 60점 이상 또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뭐 그 정도 난이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이제 좌표는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는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그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뭐 구하기 쉽겠지만은 PC본 블로그에도 있으니까는 이것도 링크 타고 가셔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1번은 HDLC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HDL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보면은 이제 프로토콜 종류가 너무도 많잖아요. 공부하실 때 이제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뭐 그래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직 응용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외우냐가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과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조금은 흐름과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이해를 하면은 딱히 암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모르면은 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를 조금 잘 보시고, 일단은 HDLC만 좀 보면요. HDLC는 이제 동기식 종송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고급 데이터 링크 제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고, HDLC는 비트 지향의 프로토콜로 각 프레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 열을 삽입하여 존속합니다. 비트가 아니고 비트 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HDLC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링크 구성 방식이 이제 NRM, ARM, ABM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NRM 같은 경우에는 주국이 세션을 열고 종국은 단지 응답만 함. 세션을 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국, 종국, 이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션인데, 이 국이 이거 이제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주국이다, 얘가 이제 주르면은 이 나머지는 이제 다 종국이 되겠죠. 종국이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냐 마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게 이제 주국에서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RM 같은 경우에는 종국도, 그 주국이 아닌 종국들도 주국의 허락 없이, 개입 없이 송신을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ARM이고, ABM은 이제 각각의 이런 스테이션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각국이 주국이자 종국으로 서로 대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받고 싶으면 받고, 이렇게 다른 스테이션에서 이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등하게 균형적으로 명령과 응답을 하며 동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주로 나오는 거는 NRM, ARM, ABM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거 이상한 거 넣어놓고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고 하니까는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LC로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프레임 관련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 HDLC 프레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I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I는 인포메이션의 I를 따온 거고요. 정보 프레임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고, 이제 감시 형식은 슈퍼바이저리에 이제 S를 따왔지요. S 프레임. 이거는 이제 프레임의 수신 확인, 전송 요구, 그리고 전송의
일시 연기 요구와 같은 제어 기능을 이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번호 U프레임은 언넘버의 U를 따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연결된 장치 간의 세션 관리와 제어 정보를 교환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필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플래그 필드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는 이제 주소 필드, 발신지나 목적지의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어 필드, 프레임의 종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CS, 얘가 좀 중요합니다. FCS는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의 약자입니다. FCS 필드는 HDLC의 오류 검출 필드입니다.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필드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ISU 이 세 개가 이제 세 가지의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필드가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HDL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면은 HDLC의 구성 요소 중 국은 이제 하나하나의 그 노드를 말합니다. 이 국은 개방 시스템에서 HDLC 절차를 실행하는 부분이며 데이터 제어 명령을 전송하고 응답합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1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전송하고 응답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각각의 노드란 말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그 하나의 노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 지향 프로토콜로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이 높다라는 말은 이제 오류 검출을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아까 그 프레임 안에 그 FCS 필드가 있었지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도 맞는 말이고요. 데이터 전송 모드에는 NRM, ABM, ARM 아까 전에 봤지요. 이게 있다. 이 3번도 맞는 말이고, 전송 제어를 위해 전송 제어 문자를 사용한다. 전송 제어 문자가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은 전송 제어 문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FCS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HDLC와 그 다음에 오류 제어 부분에서 이제 ACK 활용하는 부분은 28번에서 또 다루니까는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2번입니다. 채널 대역 폭이 주어져 있고 SMB, 이거 신호대 잡음비가 주어져 있을 때 채널 용량, 채널 용량 아니면은 이제 신호 속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 필요 없고요. 단위만 보십시오. BPS를 구하란 말입니다. BPS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먼저 BPS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전송 속도는요. 이제 비트율이라고 하고, 비트율은 시간당 비트 간격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초 동안 전송된 비트의 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BPS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무잡음 채널, 이제 실제로 잡음이 없는 채널은 없죠. 잡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잡음이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전송률을 이제 나이캐스트 전송률이라고, 이론적인 최대 전송률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제 전송률은 이제 2 곱하기 대역폭 곱하기 로그 2L. 여기서 L은 이제 전위입니다. 전위의 개수. 그 몇 개를 표현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잡음이 있는 채널은 이제 채널 용량이라고 해서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의 최대 전송률. 이때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대역폭 곱하기 로그 2 하고 1 플러스 SNR. SNR은 이제 신호대 잡음비로 말하죠. 신호대 잡음비는 이제 잡음분의 평균 잡음 세기 분의 평균 신호 세기. 이게인데 이걸 구하는 건 안 나오고 이거는 그대로 주어집니다. 보통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공식은 조금 외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셰넌 용량은 이제 대역폭 곱하기 로그 2 1 플러스 SNR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 보면 이제 채널 대역폭이 150kHz고 신호대 잡음비가 15일 때 채널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는 주어진 대역폭 150kHz 이거 곱하기 그러면은 로그 2 미수는 2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 15지요. 15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15 더하기 1 더하기 15는 이제 16이니까는
16은 2, 4, 8, 16, 2의 4승이지요. 2의 4승이니까는 얘 값은 이제 4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50kg 곱하기 4가 되겠고, 이거를 곱하면은 600kg가 되겠네요. 600kg bp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단위는 이렇게 kg bps라고 주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600,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3번입니다. VLAN의 종류가 아닌 것은 VLAN, 랜은 아시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이제 근거리 통신망 랜을 말하고, VLAN은 이제 V는 이제 버추얼 가상 랜을 말하는데요. 가상 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VLAN은 이제 버추얼 랜, 가상 랜을 말하고, 물리적인 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성된 근거리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에 스위치 A에 이제 5개의 컴퓨터가 이제 각 포트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 그룹이 이제 하나의 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랜이고, 이건 이제 다른 그룹의 랜입니다. 스위치 B에 있는 거, 이 5대는. 이렇게 랜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랜을 구성한다는 말은, 물론 이 스위치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백본 스위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VLAN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위치 A에 이걸 이제 포트, 각각의 포트를 이제 번호가 만약에 1, 2, 3, 4, 5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스위치 B에서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할 때, 여기서 VLAN1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A의 1, 2와 스위치 A의 1, 2와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스위치 B의 2, 지금 이렇게 각각의 물리적으로는 같은 랜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노드들만 원하는 터미널만 이렇게 랜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그 다음에 VLAN2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A에 있는 거 2개랑 스위치 B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VLAN3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B 중에서 일부분만 3개만 이렇게 랜을 가상 랜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랜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멤버십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속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멤버십은 어떤 멤버가 되는, 어떤 회원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랜을 구성할 때의 그 기준이 포트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포트는 이제 방금 봤던 스위치에 있는 이 포트 번호, 지금 VLAN1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A의 1, 2, 5와 스위치 B의 2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포트 기반 랜, VLAN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기반은 이제 프로토콜은 존속 규칙이잖아요. 존속 규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랜을 구성하는 방법이고, IP 기반은 이제 IP 주소로, IP 특정 주소로 뭐 규칙을 정한 대로 랜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맥 기반 같은 경우에는 맥은 이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맥 주소는 기기마다 이제 고유한 주소가 있는데, 그 기기의 주소로 이렇게 랜을 구성하는 게 이제 맥 기반 VLAN입니다. 그래서 이제 VLAN은 이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고, 그 구성을 할 때 멤버십이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다시 문제는 간단합니다. VLAN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읽어보면은 이제 이 멤버십의 종류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기반 랜, VLAN 있고, 노드 기반 VLAN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 IP 기반 VLAN 있고, 그 다음에 맥 기반 VLAN, 정확하게 말하면 맥 주소인데, 어쨌든 맥 기반 VLAN 이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24번입니다. 정보 전송 방식에서 에러 제어를 위한 검출 방식이 아닌 것은 에러 제어, 이제 오류 제어를 위한 코드들인데요. 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류 제어는 일단 오류의 원인은 이제 감쇄라든지 지연 확산, 잡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에러 제어 방식에는 이제 페리티 부호, 페리티 부호는 너무 유명하지요. 이제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정막 정 스페이스 부호는 이제 m out of n 코드로 일정 수의 1 또는 0의 값을 이렇게 갖게끔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C 코드 같은 경우에는 CRC는 이제 시클릿 리더런시 체크해서 이걸 번역을 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면은 순환 중복 체크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CRC 코드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CRC 코드는 집단 오류에 적합하고 동기식 전송에 사용이 되고요.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 검출뿐만이 아니라 수정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밍 거리 구하는 거는 오류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것, 이거 어쩌다가 나옵니다. 나오고 해밍 코드는 이제 조금 깊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실기까지 준비하시려고 하면 해밍 코드는 이제 어떻게 오류를 찾고 그 수정까지 하는지를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에러 제어를 위한 검출 방식이 아닌 것은 이 보면은 간단하죠. 일단 페리티 코드 이거 맞고 해밍 코드도 너무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CRC 코드 이것도 맞고 ENQ는 이제 제어 문자입니다. 전송할 때 제어 문자고 제어 문자 중에 하나고 제어 문자 중에서도 이제 응답 요구입니다. 응답 요구. 제어 문자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ACK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응답이죠.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알면은 4번을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많이 아시는 분은 조금 이까지 제어 문자는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깊게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 요구가 조금 에러랑 관련이 조금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만한 거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에러 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5번입니다. 25번 또 아까 22번처럼 BPS를 구하는 문제지만은 아까 22번에서는 이제 신호대 자본비가 주어졌다면은 25번에서는 이제 보호가 주어졌지요. 보호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전송속도 BPS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면 먼저 보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요.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보호는 뭐 신호율, 뭐 전송속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1초당 전송된 신호 요소의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는 구하는 공식이 이제 N, 여기서 N은 이제 데이터율, BPS입니다. BPS 곱하기 R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R은 이제 데이터 요소의 개수죠. 로그 2L입니다. 여기서 L은 이제 전위의 개수입니다. L은 전위 개수. 이렇게 된 거고, 전위 개수는 그러니까 신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이 4개면 4개, 16개면 16개. 그래서 이제 로그 2L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데이터 변조 속도가 이제 3600. 일단은 보호가 3600으로 주어졌고 커드 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커드 비트가 뭐냐면은 커드는 보통 이제 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비트면은 2, 4, 8, 16, 16개란 말이죠. 표현할 수 있는 전위의 개수. 전위의 개수는 16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의 BPS는 뭐냐? 그럼 아까 보았듯이 이제 보호는 BPS 곱하기 R분의 1. R분의 1이 이제 R이 로그 2L. L이 이제 전위의 개수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게 이제 보호니까는 3600은 구해야 되는 BPS 곱하기 로그 2L. 4쿼터는 이제 전위의 개수 16개지요. 그래서 로그 2 16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로그 2 16은 이제 4지요. 이거 얘가 이제 4가 되고 2의 4승이 16이니까는 4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는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장으로 넘기면은 결국엔 BPS는 3600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6, 4, 24, 3, 4, 12, 24 이렇게 돼서 14400 BP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26번입니다. 회선 교환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선 교환망은 우리가 이제 뭐 일제시대라든지 조선 후기 쪽에 이제 그런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예, 전화가 등장하지요. 옛날 전화. 소화기를 들고 처음 받는 게 이제 교환량이고, 교환량이 뭐 어디로 연결해 달라면은 딱 연결을 하면은 그렇게 통화가 되는 뭐 그런 게 이제 회선 교환망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회선 교환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보면은 N개 채널로 나뉘는 각기 물리 링크들로 연결되어진 교환기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 2, 3, 4 이렇게 노드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노드들의 이제 회선이 한번 통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연결이 한번 딱 설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요, 처음에 이제 설정은 이제 경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경로가 만약에 2번에서 6번이 이제 데이터로 전송을 한다면은 전송이 그 경로가 이렇게 어떻게 설정이 되겠지요. 이렇게 설정이 된 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데이터 전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 경로를 이제 해제하는 이런 간단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회선 교환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호호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호호 설정이란 말은 이제 그 전송 경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걸 말합니다. 한번 정해지고 나면 정보를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용 통신로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된 것처럼, 점대점이라면 이제 1대1로 이렇게 연결된 걸 말해요. 이렇게 전용 회선이 있는 것처럼 한번 그 경로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마치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된 것처럼 전송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호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 교환기 내에서 처리를 위한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전용선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정된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같은 폭으로, 같은 대역폭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특징이고요. 문제로 돌아와서 회선 교환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1번 일반적으로 전송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코드 변환은 뭐 그는 변조 기술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물리적인 경로를 이렇게 정하는 거지,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 따위는 이런 기술은 없습니다. 회선 교환망에서는. 일단은 그 다음에 이번에 전송 대역폭이 가변적이다가 아니고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물리적인 통신 경로가 통신 종료 시까지 구성된다. 호 설정이 되고 나서 전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는. 마지막으로 4번을 보면은 실시간 대화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이다. 이것도 틀린 말인데, 회선을 구성하는 호 설정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지만은 한번 설정이 나면은 이제 전용선처럼 이렇게 계속 통화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용에 적합합니다. 적합을 하고, 그 다음에 소량이 아니라 대량 전송이 가능합니다. 한번 설정되면은 종용선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또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27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공부를 조금은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깊게 공부 안 하신 분은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전체적으로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각각에서 말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하면은 이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될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 암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공부가 좀 힘들어지고요. 우선은 라우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라우팅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뭐 별로 복잡하게 그리지는 않고 이렇게 각각의 이제 경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그램 방식은 이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이렇게 보내고, 이 경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이렇게 어떤 경로로 보내야 될지 경로를 선택하는
선택하는 아니면 이제 경로를 정하는 이런 행위를 이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라우팅이고 프로토콜은 뭐 존중하는 뭐 규칙 뭐 이런 뜻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경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이제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알기 전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일단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목적지인 B다. 이래 갈 때 이게 이제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최단 거리로도 갈 수가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이게 여기서 경로를 각각 정해주는 이 부분, 동그라미 이 부분이 각각의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경로를 최단 거리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때 갈 수 있는 경로는 1, 2, 3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2번하고 3번하고 엄청 바쁘다 다른 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A에서 1로 갔다가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가 바쁜지 저기 바로 갈 수 있는지 B가 지금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를 거쳤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데 이런 경로라는 선택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경로를 먼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한번 보면요. 지금 이렇게 RIP, IGRP, OSPF, BGP 뭐 이렇게 있는데 설명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뭐의 약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RIP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라우팅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무찌한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설명을 보면은 라우팅 경로 계산을 위해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GRP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매트릭스 값만 사용하는 대신 다양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거리 벡터를 계산한다. 뭐 인테리어 이렇게 나오니까는 뭔가 좀 다양하게 반영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SPF는 이제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해가지고 가장 짧은 경로를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요. 경로를 설정하겠지요. 가장 짧은 거를 경로를 딱 정한다 하면은 모든 라우터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거를 반영 안 하고 단순히 그 경로 최단 그 경로만 한다면은 어떤 자료도 필요 없이 그냥 모든 라우터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라우터가 동일한 네트워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GF는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지금 이 보더 이 뜻이 이제 국경 뭐 이런 뜻이 있죠. 국경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뭔가 이제 외부와 뭐 어떤 연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외부 라이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러니까는 지금 이 경로를 선택하는 그 라우터 말고 외부의 다른 라우터의 다른 정보를 반영해서 뭔가 경로를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부 핵심어는 이제 외부가 되겠죠. 외부의 라우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패스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렇게 있고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을 외우면 솔직히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면 조직 응용 기사에서 틀려도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로 전문적인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면은 이제 방금 이런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경로 벡터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칭하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해서 외부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키워드로 외부면은 이제 그 보도 들어가는 보도 게이트웨이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진짜 세밀하게 공부를 하면은 양이 너무 엄청나고 솔직히 조직 응용 기사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오보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알고 키워드를 캐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공부 삼아서 이제 기출 문제니까는 보면은 이게 이제 BGF의
BGP의 그 설명이 되겠지요. 경로 벡터 제어 프로토콜이라 칭하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테이블을 전달하는 데 주요 이용이 되고, 초기에 연결될 때는 전체 경로 테이블의 내용을 교환하고 이후에는 변화된 정보만 교환한다. 이런 게 이제 BGP의 그 설명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이런 문장으로 다음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특징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핵심어를 캐치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도 키워야 됩니다. 이번에는 28번입니다. 전진 에러 수정 FEC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러 제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진 에러 수정 이거는 별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셔야 돼요. FEC가 뭔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조금은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FEC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것과 비교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류 제어 FEC와 BEC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오류 제어에 대한 관련된 이제 그런 코드들, 대표적으로 뭐 해밍 코드, 페리티 코드 이런 게 되게 많지요. 그다음 이런 것들에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은 FEC와 BEC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류 제어 기법에서 FEC는 뭐의 약자면은 포워드 에러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BEC는 백 에러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이제 FEC 먼저 보면요. FEC는 이제 수신자가 메시지의 중복 비트들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추측해 내려는 과정이고요. 전진 에러 수정, 순방향 오류 제어, 전향 오류 정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책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되는데 뭐 다 막 말이 각각 지 맘대로니까는 그냥 FEC로 기억을 하십시오. 해밍 코드 같은 게 이제 FEC에 속합니다. 이거를 설명은요 BEC를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BEC는 이제 백 에러 컨트롤의 약자고요. 이거는 이제 수신자가 오류 발생을 검출하여 송신자에게 메시지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 이거는 이제 후진 에러 수정, 역방향 오류 제어, 재전송 뭐 이렇게 많이 번역됩니다. 요즘에는 다 재전송으로 번역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옛날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옛날 말들입니다. 그냥 FEC, BE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ARQ가 있죠. ARQ가 이제 BEC에 속하는데, 조금 보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는 거는 송신하는 데와 그 다음에 자료를 받는 수신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를 보내는 경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패킷 단위로 이렇게 보냈다. 자료가 이렇게 가겠지요. 자료가 가면은 FEC 방식에서는 이 자료를 받으면은 이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을 하고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알아서 해요. 얘는 이제 보내고 땡이고 수신은 이제 받아갖고 오류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도 하고 뭐 이렇게 수신자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게 FEC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에 있는 놈이 에러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BE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ARQ는 아시죠? 자료를 주고 나서 얘가 그 다음 자료를 하나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자료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요. 수신자에게 이제 ACK 응답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으면은 그 다음 자료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신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얘한테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ACK가 아니라 이제 NAK 네거티브 응답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내는 놈은 이게 얘가 이제 잘 받았다 이거 잘 못 받았다 하니까는 방금 보냈던 거를 재전송을 합니다. 재전송을 해서 다시 받고 얘가 이제 ACK 신호를 보낼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ACK를 받고 나서야 그 다음 자료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FEC와 BEC의 차이점입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거 FEC는 수신 측에서 이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도 하고 검출도 하고 정정도 하고 그 다음에 BEC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으면은
이게 오류가 있으면은 재전송하라고 재전송 요청을 하는 거지요. 송신자에게. 자, 이렇게 하고 이런 특징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전진에러 수정, FEC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 ARQ 방식과는 달리, ARQ는 이제 BEC 방식이었죠. 자료에 LCK 그 응답을 받아야지 다음 자료를 보내는. ARQ 방식과는 달리 수신 측에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오류 검출뿐 아니라 수정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해밍 코드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FEC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ARQ에 비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역채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역채널이라는 이제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다시 자료를 뭔가를 보내는 거죠. 그 ARQ는 이제 ACK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그게 역채널이라고 할 수 있고,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ARQ는 이제 응답이 오기 전까지, 잘 받았다는 응답이 오기 전까지 다음 자료를 못 보내요. 그런데 그 FEC 방식에서는 계속 그냥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받은 놈이 알아서 하니까는, 검출하고 수정을 알아서 하니까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자기 정정 방식이라고도 한다. 뭐 자기가 정정하니까는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럼 답이 4번이겠는데, 그럼 4번을 보면은 ARQ 시스템보다 잉여 비트의 수가 적어서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다. 잉여 비트란 말은 그 자료 말고 그 외에 쓸데없는 비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ARQ보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에러 검출을 위해서 그 자료에 패킷에 이제 그 필드, 아까 전에 FCS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접적인 정보 말고 그 외의 비트의 자료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비트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ARQ 같은 경우에는 보내고 나서 틀렸다 싶으면 재전송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닥 다른 쓸데없는 잉여 비트가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잉여 비트의 수가 이제 FEC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다. 신뢰성은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29번입니다. 다음 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어떤 형인가?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뭐 아주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기에서도 나오니까는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란 물리적 혹은 논리적인 네트워크 배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메쉬형, 그물형인데, 그물형은 이제 모든 장치는 다른 장치에 대해 전용의 점대점 링크를 갖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나머지 4개 전부 다 1대1로 점대점 방식으로 이제 링크를 갖고 있고, 그물형 네트워크에서 n개의 장치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개의 물리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이건 뭐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에서 비롯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물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또 살펴볼 것은 성형입니다. 스타형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별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성형이고, 각 장치는 일반적으로 허브라고 불리는 이 중간에 있는 게 허브입니다. 중앙 제어 장치와 전용 점대점 링크를 갖는다. 이제 각각은 이 허브와 점대점으로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볼 곳은 이제 버스형입니다. 버스형은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레지스터들이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버스형을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는, 이런 버스형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나의 경로가 있고 각각의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멀티 포인터 링크 구성을 갖고 있고 전송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반사를 막기 위해 터미네이터가 필요하다. 이제 반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끝에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링형입니다. 링형은 말 그대로 이제 링형이죠. 모양 자체가 링형입니다. 각 장치는 단지 자신의 양쪽에 있는 장치와 전용으로 점대점 회선 구성을 이룬다.
이 하나의 기준에서 이게 여기 옆에 있는 것과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 신호는 한 방향으로만 링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송된다. 뭐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설치와 재구성이 쉽고요. 한 장치의 결합은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여기 있는 리피트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버리면은 전송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는 이제 다 봤고요. 이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혼합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봤던 그런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특정한 방식 한 가지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허브로 이제 스타형에다가 버스형 이렇게 결합된 형태지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혼합돼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그림은 딱 봐도 이게 버스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의 회선에 각각의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30번입니다. 호스트의 물리적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은, 그래서 이제 보기들을 먼저 보면은 ICMP, RARP, IGMP, FTP, 이게 이제 TCP/IP 프로토콜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IP 프로토콜 그룹, 이거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너무 많지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다 프로토콜들 이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가실 분이라든지 뭐 데이터 통신 쪽에 이제 전공자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컴퓨터 공학 쪽의 전공자분들은 이거를 좀 다 알기 어려워요. 그분들도 더군다나 비전공자들은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의 약자인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SMTP는 이제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 M은 메일이라는 거. 메일과 관련된 문구가 나오면 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FTP는 너무 유명해서요. 파일 전송,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HTTP도 유명하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DNS는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 그 다음에 SNMP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 다음에 텔넷은 가상 터미널. 이렇게 응용 계층의 걸 받고,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UDP와 TCP가 있는데, UDP에서는 이제 데이터그램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그램은 이제 패킷 교환 방식에서의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거를 알면은 UDP 특성이 그겁니다. 그 데이터그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UDP의 D는 데이터그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TCP는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 제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인터넷 계층에 보겠습니다.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그 다음에 ARP에서 이 A는 이제 어드레스라는 거, 주소를 리솔루션 프로토콜, 주소 변환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RARP는 리버스 어드레스 리솔루션, 역주소 변환이고요. 이 A가 어드레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CMP와 IGMP에서 이 M은 둘 다 메시지고요. C는 컨트롤, G는 그룹에서 말 그대로입니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인터넷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에서 읽어보면은 감이 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보면은, 여기서 호스트의 물리적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은,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주소지요, 주소. 주소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보기 4개 중에서 이 RARP, 이게 이제 ARP와 RARP인데 이건 역주소 변화지요. 이 A가 어드레스라는 거 해서 2번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ICMP와 IGMP에서 이 M은 이제 메시지죠, 메시지. 메시지를 나타내니까는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요. 1번하고 3번은. FTP는 이제 파일 전송이니까는 이것도 문제에서 파일 전송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 무식하게 막 외우는 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뭐의 약자인지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학습을 해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1번입니다. 31번부터는 자료구조 문제가 되겠고, 이번 문제는 이제 트리 순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니진 트리의 프리오더 운행의 결과는,
그래서 트리 순회 같은 경우에는 실기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리오더는 이제 전이 순회가 되겠지요. 전이 순회가 되겠고, 전이 순회의 이제 순회 순서는 루트를 기준으로 항상 루트를 먼저 순회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이런 순으로 이제 순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조건은 자식 노드가 있을 때, 자식 노드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는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하위 루프를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순회를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루트 A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진 트리 기준으로 순회를 먼저 하면은 처음에 루트를 돌아야 되니까는 먼저 A를 순회를 하고요. 순회한 거 적을게요. A 순회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를 순회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서브루틴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순회를 하면 여기서 루트인 B를 순회를 하고요. B를 순회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인 D, 그 다음에 라이트인 E를 순회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식이 있으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다시 루트인 E를 순회를 하고요. E를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인 H를 순회를 하고 라이트는 존재 안 하니까는 이 서브루틴은 이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해서 지금 이것도 이제 B, D, E 다 돌았지요. 다시 복귀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루트, 레프트, 라이트 할 차례인데 C를 순회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으니까는 인터럽트 발생. 여기서 루트인 C를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F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G 이렇게 순회를 하면은 이거는 완료. 그러면은 이 최상위도 완료해서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A, B, D, E, H, C, F, 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트리 순회 실기에도 자주 나오니까는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파일 구조는 파일 구조는 일단은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기록하는 단위가 이제 파일이죠. 최소 단위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냐? 그거에 대한 건데 파일 구조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파일 구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런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 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알아야 될 것만 보면은 이제 시퀀셜 파일, 순차 파일과 다이렉트 파일, 직접 파일, 그 다음에 인덱스드 시퀀셜 파일, 이제 세 개 순차 파일,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M, Sequential Access Method, 이제 순차 접근 방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레코드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연속된 물리 저장 공간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파일, 다이렉트 파일인 직접 파일은 DAM이라고 Direct Access Method, 이제 직접 접근 방식입니다. 해싱 함수를 이용하여 물리적 주소로 직접 접근한다. 여기서 해싱 함수는 이제 뭔가 키값을 받으면요. 키값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 파일을 검색하는 이제 키값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정해진 해싱 함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면은 실제 주소가 튀어나오는 뭐 이런 구조, 이런 함수를 말합니다.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지만은 뭐 이 정도로 해싱 함수가 이 정도의 기능을 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러한 해싱 함수를 이용하여 물리적 주소를 이제 직접 접근해서 이제 직접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드 시퀀셜 파일, 세개 순차 파일은 방금 봤던 SAM 순차 파일과 이제 직접 파일, 이 두 개가 이제 결합한 형태입니다. 세개 순차 파일은 이론 강의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세개 순차 파일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주어진 단서를 보면은 레코드는 물리적 주소를 통해 직접 액세스한다. 이 직접 액세스한다 나왔으니까는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직접 파일이 되고요. 나머지도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파일 내 레코드들은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레코드 중에 특정 항목을 키로 하여 기억 가능한 주소를 계산한다. 이게 이제 밑에 줄과 같은 말인데요. 해싱 함수를 활용하여 주소를 계산한다. 방금 말한 이렇게 키로 하여 기억 가능한 주소를 계산하는 게 이제 해싱 함수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말이고, 일단은 답은 이제 직접 파일이라는 걸 쉽게 볼 수 있고, 순차 파일과 간접 파일 뭐 이런 게 있는데 2차 파일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어낸 건지 이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33번입니다. 자료구조 중 스택의 응용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스택은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죠. 당연히 자료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 배우는 거기도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스택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쓰면은 자료를 넣으면은 이렇게 쌓여갑니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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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출력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저장이 되었다. 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택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이제 쌓인다 해서 스택. 스택의 뜻이 쌓다 이런 뜻이잖아요. 쌓다 이런 뜻이니까는 이게 스택의 구조고 스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LIFO 리스트라는 것. 스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LIFO는 이제 Last Input 마지막에 입력한 것을 First Output 이렇게 마지막에 저장된 게 먼저 출력된다. 자, 이 맨 위에 쌓여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입력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출력이 된다 해서 LIFO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진행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서브루틴을 호출을 하면은 그 서브루틴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쭉 서브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서브루틴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장소로 이제 복귀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서브루틴으로 이제 진입을 할 때 원래의 주소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스택에 이렇게 저장이 돼버리고 여기 이제 서브루틴을 호출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를 저장을 해놓고 얘가 이제 복귀할 때 얘를 꺼내서 이제 정확하게 이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브루틴을 이제 다중으로 호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서브루틴이 1이라고 할 때 서브루틴 1에서 서브루틴 2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서브루틴이라면은 여기서는 복귀할 때 가야 될 주소는 지금 서브루틴 2를 호출할 때 또 이렇게 저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귀할 주소는 서브루틴 2를 호출할 때 저장했던 주소를 이렇게 꺼내서 복귀를 하니까는 복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스택에서 꺼내면은 원래의 루프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스택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은 문제로 가서 먼저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도 하나의 서브루틴입니다.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해야 되는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번은 이제 스택의 응용 분야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의 디렉터리 구조. 이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이 그러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 프로그램 호출 시 복귀 주소를 저장. 이게 이제 스택의 방금 보여드렸던 거고 함수 호출 순서 제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루틴 호출했을 때 다시 복귀하고 그런 순서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는데 유닉스의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운영체제 공부할 때 살짝 보게 되는데 유닉스의 디렉토리 구조는 일단은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게 스택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게 트리 구조로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으로 이제 경로를 바꾸려고 하면은 복귀하고 다시 일로 가고 이런 구조라면은 스택이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하고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34번입니다. 3단계 데이터베이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보기를 보면은 이제 스키마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는 데이터베이스의 3계층 스키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3계층 스키마. 스키마라는 말은,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무슨 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세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거를 한번 보면요. 먼저 외부 스키마는 여기서 보듯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맞닿아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지리어라든지 응용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직접 와닿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개별 사용자나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 스키마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등의 각종 명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명세를 기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맞닿아 있죠. 저장 인터페이스에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구조와 직접 맞닿는 게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기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 중 물리적인 저장 장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계 하면은 아까 봤듯이 이제 내부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 더 읽어보면 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저장장치, 이게 이제 물리적인 저장장치죠.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답은 1번 쉽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스키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니까는 이런 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35번입니다. 다음 트리의 차수는, 이제 트리의 차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차수 구하는 거는 실기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러면 트리에 대한 개념을 살짝이 잡고 가면은, 먼저 트리, 지금 트리는 이렇게 생겼지요. 트리는 이제 말 그대로 나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거, 위에가 뿌리고 위에가 이제 가지들, 이런 게 이제 트리고, 각각의 용어를 한번 보면은 이제 노드는 이 동그란 거, 노란 동그라미들, 얘네들이 이제 정보 항목, 각각의 정보 항목을 말하고, 근노드는 최상위에 있는 게 이제 근노드입니다. 루트. 그 다음에 부모 노드는 이제 상위 레벨과 연결. 이 말은 이제 F 입장에서 부모 노드는 이제 B가 되겠죠. 상위에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자식 노드는 하위 레벨과 연결된 거. 그래서 이제 B 기준에서는 E와 F가 자식 노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상 노드는 루트에 이르는 모든 경로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조상 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F 입장에서 B와 A가 조상 노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손 노드는 연결되어 있으며 하위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B 기준에서 자식 노드는 E, F, J, K, L, 얘네들이 전부 다 B 관점에서는 자식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 노드는 이제 자식이 없는 것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것들입니다. 맨 끝에 있는 거라서 이런 걸 이제 터미널 단말 노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노드 간에 이제 연결된 길,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루트의 레벨을 1로 정했을 때 그 부모 레벨에 1을 더함. 말 그대로 레벨은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지금 B, C, D, 여기는 레벨 2, 여기는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 루트를 0으로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가 레벨이 뭘로 정의가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1로 많이 합니다. 책에서는 1로 많이 하는데 0으로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전공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드 차수는 서브 트리의 수입니다. 디그리, 이게 자주 나오는데 트리의 수, 서브 트리라면 밑에 있는 거 자식의 수를 말합니다. 이 하나도 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A의 디그리는 이제 B, C, D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는 3이고요. 지금 이 전체 트리의 디그리를 물으면은 이 각각의 자식의 수가 제일 많은 것에 제일 많은 숫자, 이 전체 트리의 디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A도 자식이 3개고 D도 자식이 3개니까는 이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나 높이는 이제 트리의 최대 레벨,
맨 끝에 있는 거 말이에요. 제 최대 레벨.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는 지금 여기 있는 JKLMN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대 레벨이 됩니다. 4.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트리의 차수, 디그리를 묻고 있죠. 디그리를 묻고 있으면은 자식수가 제일 많은데 지금 C가 자식이 4개나 있습니다. 자식이 4개나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이 전체 트리의 디그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4번.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파일 구조는 이 문제는요 신유형입니다. 완전히 신유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조금은 어설퍼요. 어설픈데 그렇다고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류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은 좀 보기를 좀 잘못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조금은 깊게 들어갑니다. 어느 분야에서 깊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일단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주어진 힌트를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 개의 순차 서브 파일로 구성된 파일이다. 파일인데 서브 파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구성하는 각 순차 서브 파일을 멤버라고 하며 멤버의 시작 주소는 파일의 디렉터리에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매크로 라이브러리 또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기를 보면은 이제 순차 파일, 인덱스 파일, 직접 파일 이거는 아까 전에 32번인가 거기서 이제 파일 구조 문제가 한 개 있었을 때 설명을 드렸지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 답은 이제 분할된 파일, 파티션드 파일입니다. 이게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조금은 감각적으로 찍어서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가만 읽어보면은 일단은 파일인데 서브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는 파일이 막 분할되어 있단 말이죠.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파일이 여러 개의 서브 파일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루어져 있다. 이건데 여기서 조금은 아까 전에 봤던 이 세 가지 이 파일 구조하고 관점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파일을 쓰는 방식 쓰는 보다는 파일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에 따른 파일 구조예요. 그러니까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테이프라든지 순차적으로 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럴 때 쓰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의 파일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일 구조는요. 아까 전에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했던 스키마 중에서도 내부 스키마 그러니까는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기록하는 방식의 파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살짝이 그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서 지금 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마치 파일 구조 아까 파일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된 그런 기법들의 또 다른 기법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내부 스키마에서의 파일을 기록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좀 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DB 쪽으로 가면은 이게 조금 너무 깊게 다뤘다. 내부 스키마에서도 너무 깊게 다룬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도 이게 만약에 정보 처리 기사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은 분명히 대형 출판사에서는 지금 이 파일 구조 여기에 이것을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이론서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부 스키마적인 측면에서의 파일 구조고 위에 순차 인덱스 직접 파일 이거는 이제 그냥 파일을 기록하는 방식 그게 자료 구조의 관점에서의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37번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선형 나왔습니다. 선형은 영어로는 이제 라이너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은 뭐 선형이겠고 아니면은 선의 뭐 이렇게 되겠고 이와 반대가 이제 비선형이죠. 비선형은 이제 영어로는 non-linear입니다. 자,
이게 차이가 이 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선,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선이긴 선인데 한 개의 선 이렇게 아시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지금 자료 구조 여기서 나오는 뭐 그래프니 스택이니 큐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도를 보면은 먼저 스택 먼저 보면은 스택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도 좀 그렸지만은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옆으로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겠지요. 자, 한 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 Q는 뭐 스택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대신에 일로 출력이 되고 일로 입력이 되고 이럴 뿐인데 이것도 이제 한 선입니다. 한 선. 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스택 받고 Q 받고 이제 트리도 뭐 어찌 보면 선이긴 선인데 선이 한 선이 아니지요. 이렇게 막 뻗어나가지요.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선형이 됩니다. 비선형.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트리는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프는 순환이 돼요.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 그래프도 비선형이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순차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개가 되냐 이게 이제 선형과 비선형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선형이니까는 선형은 이제 스택하고 Q가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8번입니다. 해싱 함수의 값을 구한 결과 두 개의 키 값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은 해싱 함수는 아까 파일 구조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접 파일 구조에서 해싱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해싱 함수 어쩌다가 나오니까는요. 해싱 함수에 관련된 용어를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해싱 함수는 이제 구조는 이 그림대로입니다. 키 값을 받으면요. 해시 함수가 연산해 가지고 무슨 식이 정해져 있겠죠. 그 식으로 정해진 값이 파일을 저장할 이제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되는 직접 파일 구조에서 사용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 값을 받아갖고 계산해서 넣었는데 자료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자료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충돌, 콜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해시 테이블에 이 자료를 저장하는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주소에 배정되는 것을 이제 충돌이라고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선형 검색법은 이제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 그 다음 버킷들을 차례로 검색해서 최초로 나오는 빈 버킷에 데이터를 넣는 법입니다. 여기서 버킷은 이제 그 자료를 저장할 공간을 말해요. 이 버킷들이 만약에 지금 이 그림처럼 키값을 받아서 해시 함수를 검색했는데 이제 R2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자료가 있다.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못 넣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선형검색법에서는 이 다음 거를 보고 여기가 비었는지 보고 만약에 또 자료가 있으면 또 다음 걸 보고 자료가 있으면 또 다음 걸 봐서 빈자리가 딱 발견이 되면은 차례대로 내려가서 빈자리가 발견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이게 이제 선형검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2차 검색법은 원래 주소로부터 D제곱이 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를 넣는 법. D제곱에서 D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슨 D의 값은 그때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R2가 됐다. 그 D 값이, 정해진 D 값이 만약에 뭐 3이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배정받은 주소가 이제 R2가 나왔는데, R2가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이게 주소가 2라고 1, 2 이렇게 2라고 쳤을 때 2의 D제곱, 세제곱을 하면은 2, 4, 8 그래서 8번 자리에 자료를 저장한다. 이게 이제 2차 검색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시 체이닝법은 같은 해시 함수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번에 자료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시노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방금 두 개의 키값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은 이제 콜루션, 충돌.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번에는 39번입니다. 버블 정렬 문제지요. 정렬 중에서도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버블 정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삽입 정렬 뭐 이 정도 되는데 일단은 버블 정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 값을 비교해서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예시로 하나를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가 지금 정렬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버블 정렬로 한번 정렬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시작 상태는 지금 53197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 값을 이제 비교해서 계속 정렬을 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5하고 3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3이 5보다 작으니까는 자리를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두 개 5하고 1하고 비교를 해서 1이 작으니까는 교환이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은 이제 5가 9보다 작으니까는 이제 교환은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두 개 9와 7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9가 7보다 크니까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개 9와 6을 비교를 하면 9가 6보다 크니까는 또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한 회전입니다. 여기까지 한 회전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가 이제 패스 1 종료했을 때고 이제는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자리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회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시 3하고 1하고 비교해서 1이 작으니까는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하고 5 비교를 해서 이거는 이제 교환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교환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하고 7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교환이 필요 없네요. 교환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7하고 6하고 비교하면 6이 7보다 작으니까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패스도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7은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나머지 4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1, 3 비교하니까는 이제 교환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3하고 5도 마찬가지. 3이 5보다 작으니까는 교환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하고 6도 마찬가지. 5가 6보다 작으니까는 이것도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회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6은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6은 고정시키고 이 세 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1, 3을 비교를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3하고 5도 비교를 해봤자 3이 5보다 작으니까는 이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회전이 끝나고 5는 고정되고 그 다음에 1하고 3하고 비교를 한번 하고 교환이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은 다섯 번째 패스가 끝나고 3은 고정됩니다. 그 다음에 1은 그냥 그대로 해서 모든 회전을 다 했습니다. 자, 이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가 하나의 회전인지를 봐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금만 그 알고리즘의 손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패스부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숫자의 변동이 없죠. 이제 변동이 없으면은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회전까지 이렇게 하는지를 묻지를 않는 거예요. 버블 정렬도 이제 살짝만 손보면은 이 회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을 보았고 그럼 문제로 보겠습니다. 버블 정렬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1회전 후에 결과 한 번만 회전하면 됩니다. 8, 5, 6, 2, 4 이렇게 정렬이 안 된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버블 정렬 방금 한 것처럼 해보면요. 먼저 8, 5, 6, 2, 4 이렇게 쓰면 이제 한 번만 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8하고 5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8이 5보다 크니까는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8하고 6을 비교를 하면은 8이 6보다 크니까는 이것도 자리를 바꿔주고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8하고 2 또 비교를 하면은 2가 작으니까는 자리를 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8하고 4를 비교하면은 4가 작으니까는 또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이 한번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답이 되겠죠. 56248 56248이 여기 있네. 3번 56248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40번입니다.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여 서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 이게 DBMS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이랑 아무튼 이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중재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뭐 기능을 내포하고 있겠지요. 삭제하든 뭐 삽입하든 뭐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거에서 이런 DBMS의 필수 기능은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 기능은 하나의 DB 저장 형태로 여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이고요. 조작한다란 말은 그 뭐 삭제, 삽입, 뭐 검색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작은 사용자와 DB 간의 상호작용 수단을 제공하는 게 이제 조작이고, 그 다음에 제어는 공용 목적으로 관리되는 DB의 내용을 항상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DBMS의 필수 기능. 보면은 이제 조작이 맞고 정의 맞고 제어 맞고 아닌 것이니까는 3번의 변경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고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 1회 2과목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보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데이터 통신은 좀 어렵지만은 자료구조 부분은 완전 신유형이 한 문제 있긴 하지만 나머지 문제가 너무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고 굉장히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다 하더라도 자료구조에서는 뭐 크게 틀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